모니카 기장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스튜어드 박 당신은 내게 해줄 말 없어요? 모니카 기장님, 당신과 함께한 이번 비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기장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건 농담이지만 기장님이 10년만 젊었어도 하하.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최수임 작가의 작품 하늘 유목민 준비했습니다. 구름 너머 끝없는 하늘을 터전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지친 하루 끝에서 당신의 마음을 적셔줄 하늘 유목민.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 유목민. 최임수.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비행기를 통해 바라본 풍경 속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문득 한다. 조종석 아래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날로그 디지털 계기판과의 다정한 스킨십과 오랜 경험 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확인한 이유는 모두 아름다움과의 조우이다. 섬세한 혈관을 가진 이 아름다운 생명체와도 같은 비행기는 조종하는 사람만의 특권이다. 나는 그 특권에 대해서 용서받을 정도의 오만함으로 얘기하곤 한다. 나는 조종실 우측 자리에 앉아 있다. 내 옆에는 오늘 처음 만난 기장이 비행 체크리스트를 바늘에 실을 깨듯 들여다보고 있다. 기장과 나는 조금 전 공항 로비에서 처음 만났다. 놀랍게도 기장은 푸른 눈과 담쪽에 머리색인 여자 조종사였다. 부기장으로서 여기장을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것도 외국인 여자 기장을. 비행팀은 늘 새로운 얼굴이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처지를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악수했다. 어떻게 이런 몸매로 기장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몸은 내려치기 전에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어 있었다. 견정과 소매를 두른 네 줄의 흰선만 아니었다면 우크라이나 어느 시골 농장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을 법했다. 모니카 루드밀라 기장이에요. 여 기장의 음성에서 내 비행 경력을 알면 놀랄걸 하는 자신감과 노련함이 중저음으로 묻어났다. 모니카는 나를 제외한 교대 조종사 2명과 10명이 조금 넘는 승무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잘 다듬은 그리스 조각상처럼 생긴 남자 승무원과 악수할 때 뭐라고 농담을 건네는지 남녀 승무원들은 여기장을 만난 놀라움을 섞어 폭소를 터뜨렸다. 정작 의표를 찌른 것은 그녀의 웃음소리였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시선을 일순에 붙잡아둘 정도로 울림은 공항 청사를 뒤흔들었다. 모니카는 마치 비행훈련소 교관처럼 우리에게 브리핑했다. 목적지와 지나갈 웨이포인트의 날씨, 이번 비행의 특징 등을 러시아 억양의 영어로 설명했다. 그녀는 승무원들에게 승객의 특이사항을 질문했다. 예컨대 VIP를 통하는 아랍의 왕족이나 워렌 버핏 같은 대부호는 없는지, 특히 만삭의 임산부나 지나치게 고령인 승객은 없는지 물었다. 여승무원은 한 명의 임산부가 있는데 그다지 표시가 나지 않았고 7개월 됐다는 임산부의 말을 전했다. 잠시 생각에 머무는 듯한 모니카는 특유의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오케이를 외치며 일행을 앞서 걸어갔다. 우리는 어미닭을 따르는 병아리들처럼 그녀를 졸졸 따라갔다. 기내식 정비 화물적재 요원인 레드캡 지휘자가 조종실로 들어와
비행 전 업무 완료 체크리스트를 내민다. 모니카 기장은 비행기 메인 컴퓨터상의 데이터와 레드캡이 들고 온 체크리스트를 대조하며 최종 서명을 한 뒤 그에게 되돌려주며 땡큐를 외친다. 레드캡은 멋진 비행을 하십시오 하며 자리에서 물러난다. 탑승문의 슬라이드 체크가 끝났다는 승무장의 인터폰이 들리자 모니카는 자, 시작합시다 하고 외친다. 나는 그녀의 언어를 그대로 복장한다. 이것은 이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의무 조항이다. 기장과 부기장의 목소리는 그대로 블랙박스에 기록되며 유사시 어떤 형태로든 증거로 제시된다. 비행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있다. 비록 목소리 형태로만 존재하지만 모니카 기장과 나는 그의 말을 반드시 복장과 함께 유념해야 한다. 그의 성별이 반드시 남자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자인 경우도 드물다. 모니카는 관제사의 말을 경청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바깥 온도는 섭씨 21도, 풍속 북서풍 초속 4m, 기압 1.418 헥토파스칼, 목적지 히드로공항, 기온 섭씨 17도, 풍속 동북풍 초속 5.5m, 기압 1.405 헥토파스칼, 5분 후 이번 활주로 오픈합니다. 로저. 나는 에어버스 230 양날개에 붙은 제트 엔진에 스위치로 시동을 건다. 두 개의 엔진은 동시에 세근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힘찬 기지개를 켠다. 이제 나는 다시 유목민처럼 광활하고 드넓은 세계로 떠날 것이다. 사막과 하늘에는 표식이 없지만 유목민과 비행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때론 거친 폭풍우나 모래바람을 만나지만 오로라와 별똥별이 쏟아져 내리는 마법의 공간을 볼 것이다. 에어버스는 견인차가 이끄는 푸시백으로 계류장을 벗어나 2번 활주로로 온순한 뱀처럼 기어간다. 교대 조종사는 조종실로 통하는 벙커에서 기상 알람 소리가 날 때까지 눈을 억지로 붙이고 있을 것이다. 엄마의 엄숙한 명령에 얼굴을 일그러뜨린 아이들처럼. 조종실 창문 너머로 280톤이 넘는 이 건장한 신경망 덩어리를 가볍게 박차오르게 할 활주로가 영원으로 향하는 세계의 입구처럼 펼쳐져 있다. K208 이륙을 허가한다 로저. K208 이륙 준비 완료 로저. 모니카 기장이 받는다. 멋진 비행 바랍니다. 귀에 눌러앉은 관제사의 의례적인 인사지만 늘 우리에게는 새롭고 설레는 말이다. 멋진 비행이란 어떤 돌발 상황에도 승객들에게 불편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단순함의 다른 표현이다. 생전 처음 겪는 비행의 환상 끝에 비극이 있다면 이미 멋진 비행일 리 만무하니까. 우리는 엔진의 추력을 서서히 높여가며 정겨운 활주로의 가슴을 어루만진다. 보존알게는 더 많은 양력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상 속도가 불어나면서 모니카 기장은 VI까지 제트 엔진의 추력을 높인다. 결심 속도가 지난 몇 초 뒤 모니카는 로테이트 조종관 들어올리라는 외침과 거의 동시에 내가 다시 복장한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아름답고 거대하며 섬세하기까지 한 달짐승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헬리콥터가 풍선보다 가벼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과 놀라지 않는 사람 모두 서름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 김수영 시인은 늘 옳다고 생각한다. 모든 나는 것들은 서러운 동물이다. 기체가 36,000피트까지 오르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을 즈음에
스튜어디스가 커피를 가져온다. 나는 오토파일럿으로 전환한 뒤 커피잔에 입술을 댄다. 미스터 킴, 오늘 비행이 부기장으로서 마지막이라죠? 모니카 기장은 눈을 찡긋하며 내게 엷은 미소를 선사한다. 부기장으로서 그것도 마지막 비행을 알아주는 기장에게 듣는 모든 코멘트는 목을 때를 무겁게 한다. 언젠가 기장으로서 나도 부기장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어땠나요? 비행 컴퓨터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간결하고도 정확한 표기와는 다른 그녀의 물음은 함축과 상징으로 풍부하게 흘러넘친다. 과거의 시간을 갈무리해 둔 내 전두엽은 조종실 너머로 보았던 이미지와 영상들의 과부하로 비명을 지른다. 하늘에서 보는 시간을 바꿀 만한 지상의 시간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고백해야 한다. 캡틴 모니카, 난 늘 과거의 삶을 이어준 지금의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이 지구라는 행성에 10만 대가 넘는 비행기가 떠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모니카는 공항 로비에서 들려주었던 특유의 웃음소리 한 자락을 뿜어낸다. 목선과 구별되지 않는 턱을 내리며 그녀는 내게 악수를 건넨다. 좁은 박스형 조종실 공간에서 고독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한 명의 유목민이 다른 유목민에게 건네는 공감의 표시다. 이즈음 인천 관제소로부터 다음 관제를 베이징 관제소로 넘긴다는 메시지가 울린다. 관제사의 굿바이라는 인사는 굿 플라이트와는 감성적으로 다르게 와닿는다. 우리를 지구라는 행성 바깥으로 영원히 보내는 듯한 뉘앙스로 들린다. 동료들 가운데 부기장으로 첫 비행했을 때 관제사의 굿바이라는 인사말에 울컥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에 비해 지상에서의 굿바이는 얼마나 우리를 안심시키는지. 그럼에도 아버지는 지상에서조차 굿바이라는 인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공군 비행사였다. 월남전에서 맹활약을 떨쳤던 흔히 팬텀이라고 불리는 전폭기 조종사였다. 비록 월남전에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단종되어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은 9세대 전투기일지라도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팬텀기에 오르던 아버지가 내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어린 시절 내 방은 아버지가 사온 갖가지 전투기 모형과 역사적으로 명멸했던 비행기 모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려 둥둥 떠다니던 복엽기와 단엽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루프트바페를 이루던 메셔 스미츠와 영국의 스피파이어, 미국의 머스탱, 소련의 스트로모비, 일본의 제로센들은 내 침대 머리맡에서 출격 명령만 기다렸다. 나는 매일 밤 꿈속에서 머리맡에 엎드리고 있는 전투기들을 타고 상대를 알 수 없는 적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곤 했다. 내 전투기 조종술은 가히 적들을 떨게 할 만큼 탁월했는데 격추된 적기들의 수요만큼 내 전투기 옆에는 별들이 늘어만 갔다. 어느 날 나는 머스탱을 몰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본 제로젠 전투기와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미 내 머스탱은 제로센과 상대가 되지 못할 만큼 정가를 올리고 있었고 그날 꿈에서도 어느 제로센이 꼬리를 물고 기관포를 쏘아대고 있었다. 태양은 3시 방향에서 눈부신 섬광을 뿌려대고 그것을 배경 삼아 한 대의 제로센이 내 앞에 불쑥 나타났다. 꿈속에서도 내 머스탱을 들이받는 일본 조종사의 얼굴이 짧은 순간 내 뇌리에 들어왔다.
나는 그의 카미카제식 자살 충돌로 인해 함께 살아야 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꿈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도 짧았으므로 내 외마디 비명소리가 제 방 안에서 쓰러지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사투리 부근이 축축했다. 처음으로 저지른 야뇨였다. 비행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는 나를 안고 내 꿈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내게 분명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버지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묘한 미소를 머금었는데 어린 내 눈에는 당신 스스로를 달래려는 노력의 표시로 보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훈련 도중 비행기와 함께 산화했다. 낡은 기중에 전복기가 겪어야 할 숙명이었다. 장송곡이 흐르고 조종이 발사되는 가운데 어머니는 아버지의 유골에 흙 한 줌을 던졌다. 비행사의 아내로 이미 예견했다는 듯이 어머니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다. 성인이 된 내가 어느 날 어머니에게 조종관을 잡겠다고 말했을 때 보았던 어머니의 낯빛을 영원히 잊지 못한다. 네가 어렸을 적에 꿈에서 오는 일본 전투기가 네 비행기에 부딪혀 함께 격추되었다고 했지. 나는 네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누군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다. 네 조부께서는 카미카제 특공대원이셨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무고한 희생양으로 가셨어. 아버지가 네 꿈 이야기를 듣고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지. 나는 지금 내 입으로 내게 비행기를 타지 마라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시체조차 온전하지 못할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야. 나는 어머니 생전에 비행에 관한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집안이 비행기와 얽힌 내력에 대한 근신의 자세인 듯 싶었다. 미스터 김 싱글인가요? 모니카 기장이 묻는다. 아니요. 아내가 집에서 늘 기다리죠. 그녀는 풍만한 가슴을 내밀며 아하 하는 표정을 짓는다. 아이는요? 나는 고개를 젓는다. 올려다보니 기장의 눈매에 의문부호가 새겨져 있다.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조종실이 전자파 천국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정자들이 기력이 없다더라고요. 브림 클리닉에서 의사는 내 직업을 알고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현미경 화면 속의 내 정자들은 말 그대로 전장에 널브러진 부상병들처럼 비실거렸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아내는 의사의 다음 처방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눈치였다. 나는 괜찮은데 아내가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신중한 의사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권했고 나는 생경하고 역겨운 비디오 앞에서 내 정자를 유리그릇에 뽑아냈다. 그랬음에도 아이는 좀처럼 들어서지 않았다. 여러 번의 착상에 실패한 뒤 만난 한의사는 아내의 자궁이 차가워서라고 말했다.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내의 몸 안이 차갑다는 소리는 먼 나라의 언어처럼 들렸다. 기장님은요? 내 말에 모니카는 깔깔대고 웃는다. 그녀는 두 손을 들어 올린 뒤 6개의 손가락을 편다. 비행을 마치고 귀가하면 난 딴 사람이 되곤 했어요. 미스터 김도 알잖아요. 공관차라는 거. 난 늘 프레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날 내버려 두었겠어요? 공관차, 흔히 시차라는 용어는 많이 듣는다.
그리니지 표준시를 쓰는 비행에서 시차는 최쥐와 같은 존재다. 스카이 노마드라면 시차 정도는 한 번의 재채기처럼 떨쳐버려야 한다. 그러나 공간차는 다르다. 비록 10시간 이내라고 하지만 마치 순간이동한 사람처럼 주위 환경에 즉각 순응하지 못한다. 특히 문화가 다른 공간 사이의 이동은 대뇌피질에 혼란을 일으킨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더반, 헬싱키에서 꽝조우, 블라디보스톡에서 나이로비. 기후의 변화나 위도의 변화는 공간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나는 신참 시절 코펜하겐의 어느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다. 나는 막 뭄바이에서 날아온 뒤였다. 다음 비행 스케줄 정도만 기억한 채 나는 후기 인상과 화가 세지 않는 그림에 안개 속을 거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환상은 호르몬의 장난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주인공 아이작 디네슨의 생가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무렵 나는 한 동양 여성을 만났다. 우리는 첫눈에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아본 후 영어를 떨궈내고 한국말로 대화를 했다. 그녀 역시 막 비행기에서 내린 뒤라는 것을 알았고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의 여승무원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우리는 동일한 증세를 겪고 있었다. 여자의 언어는 지상에 발이 닿아 있지 않았다. 문화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성향에 가까운 표현에 매달렸다. 그녀는 가끔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고 했다. 대학 동창 친구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를 봤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젠가는 아이작 디네슨의 생가를 찾아보고 싶었다는 지점에서 내 심중과 일치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공간차를 심하게 겪고 있었던 셈이다. 나는 메릴 스트립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로버트 레드포드는 딱 내 스타일이죠. 나는 그 반대라고 얘기했던 것 같다. 여자는 셀쭉됐고 그 옆모습이 귀여웠다. 코펜하겐의 자그마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우리는 각자의 비행기로 돌아갔다.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제법 시간이 지난 뒤에 요하네스버그에서였다. 그녀는 여전히 공간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하네스버그 센트럴파크 귀퉁이 카페의 바에서 맥주를 마시며 비행 스케줄을 검색하고 있는 나에게 그녀는 마치 예대인을 만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당신 코펜하겐? 아웃 오브 아프리카? 와, 근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었더라? 공간차는 그녀 혈관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다. 그때 순간 나는 어줍지도 않은 연민에 휩싸였고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주리라는 결심에 도달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연은 비행이 가져다준 공간차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내가 된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한번 여행하는 사람들이 시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들 많은데 참나 내가 겪은 걸 한번 겪어보라지. 다들 정신병원 가 있을걸? 나는 아내의 말에 동의할 수 없지만 이해하는 편이다. 미스터 킴, 계속 노력해봐요. 아이들은 하느님이 점지해 주시는 거랍니다. 하느님? 나는 지구라는 행성 곳곳을 누비며 하느님의 처소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나에게 내 이세를 점지해줄 하느님의 반기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때 베이징 관제소의 음성이 들린다. 모니카 기장은 주어진 매뉴얼대로 항공기의 현 상황을 브리핑한다. 베이징 관제소는 다음 관제를 러시아의 이르크츠크로 이관한다는 음성이 들린다.
날씨는 지상의 사람들과 무관하게 변화가 없다. 38,000피트 상공은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5,000피트 이상 아래에 구름충이 이불을 깔고 있다. 여기서 비로소 지상의 영역과 비행의 영역이 구분된다. 이 영역에서는 대기가 희박하므로 지상의 양령을 기억하면 안 된다. 지상 2만 피트 정도와 같은 양령을 받으려면 속도가 더욱 빨라야 한다. 따라서 승객들이 좌석 뒤 화면에 나타나는 지상 속도는 조종석이 지시대기 속도와는 형격이 다르다. 나는 이맘때를 가장 즐긴다. 지상의 아름다움을 배격할 순간이다. 아무리 인문학적인 사유가 부족한 항공학 전공 비행사라도 이 좁은 조종실에 앉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사유 공간을 넓힌다. 무고한 대기를 헤치고 촉수를 건네는 태초의 태양광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묻게 한다. 연약하면서도 명민한 인간이 만든 날들 자체의 비행체에서 지상의 모든 소음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증오와 반목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지엄하게 묻는다. 이지음 쾌활한 모니카 기장은 공유 주파수를 123.45로 맞춘다. 이 주파수는 조종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휴식 주파수이다. 물론 지상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건의 존재를 간파한 이유이다. 조종사들은 비건을 나그네의 이정표 정도로 여기지만 웨이포인트를 벗어난 조종사에겐 귀중한 지표이다. 여기는 AF312, K208 들리는가? 에어프랑스 312가 100마일 이내에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AF312라면 혹시 캡틴 무슈 들라크랑? 모니카의 음성이 높아진다. AF312에서 여러 음성이 섞이면서 잠시 후 한 남자의 음성이 뚜렷해진다. 네, 내가 기장 들라크랑이요. 우리의 골목대장 모니카는 마침내 팔을 걷어붙인다. 야, 들라크랑,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500유로 빌려간 거 왜 안 갚냐? 이 사기꾼아. 나는 이런 광경이 너무 즐겁다. 사막에서 유목민끼리 만나 너 왜 낙타고 간 거 안 갚냐고 따지는 투다. 그것도 지상이 아닌 하느님 나라에서. 기장 모니카에 어느 동물 멱다는 소리가 이어진다. 그것도 조종사라면 모두 알고 있는 공유 주파수에 대고. 야, 들라크랑, 너 딱 걸렸어. 내 돈 언제 갚을게요? 이 거짓말장이야. 그때 멀리 어느 지상의 무선 통신사에게서 점잖은 목소리가 올라온다. 아이고, 거 배울 만큼 배운 전문가들이 주고받는 언사가 그게 뭡니까? 외롭고 고고히 조종관을 잡고 있는 친애하는 파일럿분들에게 좋은 음악이나 들려드리려고 했더니 에이, 오늘을지는 틀렸구먼. 이 정도이면 여기에 하늘나라도 한국의 전통시장이나 진배 없다. 나는 이미 떨어져 나갈 배꼽을 안간힘을 다해 감싸지고 있다. 캡틴 모니카,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비행주로 다시 만나면 주겠다고. 언제 일정이 맞으면 카사블랑카의 카페 모비딕에서 보자고. 험프리 보가드처럼 근사하게 한 잔 사면서 거기다 고급 양피 핸드백 하나 선물하지. 어때? 사람 좋은 모니카 기장은 특유의 너털 웃음으로 에어프랑스 312를 보낸다. 그녀의 왼손 장제는 허공위로 찢겨 올려져 있고. 좋아, 드라크랑. 내 다시 한번 당신을 믿어보지. 굿바이, 굿플라잇. 그때
모스크바 부근 비컨에서 신호가 화면에 들어온다. 곧 모스크바 관제소에서 위치 확인을 요구할 것이다. 캡틴 모니카의 국면 전화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그녀의 외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나는 모니카 기장의 경력이 궁금해진다. 미스터 킴, 당신 혹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아세요? 나는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를 거닐 때 아르메니아 구역이라는 거리를 본 적이 있다. 유대인과 기독교, 무슬림, 그리고 아르메니아 구역이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내 조모는 아르메니아인이고요. 조부는 러시아계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에요. 중앙아시아 지역은 조상이 유목민이어서 출신 민족이 모두 다르답니다. 외조모 쪽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적어도 예닐곱 민족의 피가 뒤섞여 있죠. 할머니를 생각하면 슬퍼요. 1차 세계대전 당시 무슬림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아나톨리아 지역의 기독교 아르메니아인들을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무수한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어요.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아르메니아 지구도 당시 학살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랍니다. 할머니의 부모 역시 당시 학살로 목숨을 잃었고요. 고아가 된 할머니는 터키인의 가정부로 모진 고생을 하다 착한 할아버지를 만나 구원되었죠. 모니카는 성호를 긋는다. 나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비록 공간차라는 지역적인 이유도 있지만 우리 유목민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해요. 그래서 어떤 박해나 사륙에서도 살아남아야 해요. 그게 우리들 운명이니까요. 나는 모니카에게 손수건을 건넨다. 그녀는 슬픔과 강인함이 버무려진 미소를 띠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친다. 그녀는 땡큐하며 손수건을 돌려주는 것과 거의 동시에 기내 스피커폰을 든다. 캡틴 모니카의 변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비행기는 현재 고도 38,000피트 상공을 시속 980km로 순항 중이며 나는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세어 보인다. 운항 리프팅 속에서 살짝 미소 짓는 그녀는 진정한 캡틴이며 프로페셔널이다. 이제 곧 교대 승무원을 깨울 시간이다. 나는 조종사용 벙크에 부착된 알람 스위치를 누른다. 얼마 후면 교대 조종사들이 수고했다는 인사와 함께 뒤에 나타날 것이다. 5갈래로 나뉘어진 안전벨트를 풀며 모니카 기장은 You have control이라고 외칠 것이다. 그러면 교대 조종사 중 한 명이 I have control이라고 복장을 할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이 비행 책임자야 정도로 풀이되는 이 과정은 임무교대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는 벙크에 들어가기 전에 조종사 전용 짐칸에서 가방을 꺼내어 잠옷으로 갈아입은 뒤 한 권의 책자를 꺼낸다. 비행 정보를 인수인계한 모니카 기장은 덩치에 어울리지도 않게 굿나잇이라는 인사와 함께 잽싸게 자신의 벙크로 사라지고 없다. 벙크는 앉은 자세만 허용할 만큼 낮지만 2미터가 넘는 신장도 너클할 만큼 길이인 여유가 있다. 나는 반드시 누운 자세로 가져온 책자를 골반 근처에 펼친 뒤 검지손가락으로 더듬어 내려간다. 언젠가 나는 칠레의 저항 시인이자 국민 시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었다. 스페인 내전이 한창일 무렵
공화파 소속의 어느 공군 장군은 야간 정찰 비행을 나갔는데 반대파의 대공포를 피하기 위해 날개에 붙은 항해등을 끈 채 비행했다고 했다. 며칠이고 찌릿 같은 허공 속을 비행하다 보니 장군은 무료해졌단다. 그는 아이디어를 하나 내어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내전 동안 점자로 책을 읽었다는 거였다. 마침내 공화파가 패배하고 파시스트 정권의 프랑코가 승리하자 장군은 조용히 점자를 읽으며 스페인 국경 너머로 사라졌다는 얘기를 자서전은 낭만적 에피소드로 전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두 번째 만난 아내는 이에 관한 얘기를 들은 후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었다고 훗날 내게 고백했다. 나를 사로잡은 네루다 자서전 속의 그 에피소드는 나를 순도 높은 낭만주의자로 변모시켰고 벙크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스페인 장군이 되어 점자책을 더듬는다. 점자로 된 책은 알렉산드로 뒤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스토리를 따라가기보다 스페인 상국의 어느 장군이 전쟁과는 어울리지 않게 점자로 책을 읽는다는 상황을 나는 되풀이하고 싶은 것인지도 모른다. 셀 수 없는 별들이 명멸하는 어두운 허공 위에서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다른 세계와 조우한다는 것은 절대 고독을 상쇄하는 것. 생lik지페리조차 꿈꾸지 못한 이 허무 위의 일상성이 내 영혼의 전부를 뒤흔들 줄은 몰랐었다. 비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조용한 묵상은 내게는 하나의 축복이었던 셈이다. 손가락 끝의 의미를 판독하며 나는 서서히 잠들어간다. 벙크 안의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디지털 야광시계는 불과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벙크에서 나오자 바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기내 방송으로 다급한 여승무원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다. 승객분들 중에 의사가 계시면 저희 승무원들에게 와주시길 바랍니다. 옷을 갈아입자 곧 모니카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온다. 그녀는 여승무원용 앞치마를 둘렀는데 비닐 장갑을 낀 손과 앞치마에는 핏자국이 선연하다. 미스터 김, 출발할 때 들었던 그 임산부예요.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건 내 실수였어요. 한국 여자들은 왜 그렇게 늦게 아이를 가지죠? 하율이 심한데 위급 상황이에요. 신기한 일은 어느 항행 노선이든 길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의 모든 의사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내가 객실로 나가자 외양만으로도 의사처럼 생긴 중년의 신사가 우리를 가로막는다. 전 가정의학 전문의사입니다. 기내에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진단부터 해보죠. 여승무원이 안내한 조종실 뒤쪽 승무원용 벙커에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여인이 누워있다. 핏기가 가신 얼굴과 눈을 뜨지 못하는 여자에게 의사는 의식이 있는지 말을 건넨 뒤 안구를 살피고 아랫배의 청진기를 밀착시킨다. 이어 침착하게 그는 담요를 들추어 여인의 아랫도리를 살핀다. 상당량의 거즈가 채워져 있지만 이미 거즈는 피로 범벅이 돼 있다. 의사는 비행기 내에 혈압기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묻는다. 승무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들이다. 그때 캡틴 모니카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타난다. 난 이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 가방에는 웬만한 의료기구들은 다 있답니다. 의사는 여인의 팔에 수은 혈압계를 걸어 찬찬히 살핀다. 임신성 고혈압인데다가 태반 조기 박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태아와 산모 모두 위험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가요? 모니카가 의사에게 묻는다. 글쎄요. 지혈제가 있다면 최대 2시간 정도? 박스 맨 아래 보세요.
지혈제가 있을 겁니다. 미스터 킴, 근처 관제소와 컨택해 보세요. 그 말씀은 중간 기착이라도 하자는. 내 말에 모니카 기장은 6 아이를 둔 어머니로 돌변한다. 산모아이를 살려야 해요. 이건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승객들도 호응할 겁니다. 모니카는 승무장에게 기내 방송을 부탁하고 내게는 조종관을 맡아달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도 결연한 의지로 푸르게 번뜩인다. 승객 여러분께 긴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탑승 승객 가운데 한 분이 현재 응급 상황이어서 부득이 비상착륙을 시도할 예정이오니 승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는 단숨에 조종실 안으로 뛰어든다. I have control. 교대 조종사 중 한 명이 You have control이라고 복명하며 부기장 자리를 내준다. 우선 이 비행기가 어느 공역을 날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역이란 지상의 지도와 같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역 표시이다. 그런 다음 무선 표시 장치인 비건을 찾아야 한다. 대개 비건과 공항이 함께 있으니까. 현재 K2080기는 러시아의 노브고 로드 공역을 날고 있다. 잠시 후면 에스토니아 공역에 도달한다. 그 곁에 헬싱키 비건이 있으니까 얼마 후 헬싱키 관제소를 부르면 된다. 내 심장이 지금처럼 타들어간 적이 없다. 내 비행 경력상 오늘과 같은 비상 상황은 좀처럼 겪기 힘들다. 공교롭게도 부기장 마지막 비행을 인명구조 상황으로 이어질 줄이야. 훗날 이날을 돌이키면서 나의 아름다운 비행 가운데 가장 극적인 비행일지 아니면 불행한 비행일지 알 길이 없다. 나는 FMC 화면을 주시하며 비건 표시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잠시 후 모니카 기장이 들어온다. I have control이라고 외치며 기장 자리에 앉는다. 이때 헬싱키 비컨이 화면에 뜬다. 헬싱키 관제소, 여기는 K208. 나는 모니카 루드밀라 기장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로저. 여기는 헬싱키 관제소. 리포트 바랍니다, 로저. 응급 상황 발생. 임산부 한 사람. 심한 출혈로 응급처치 필요함. 구급자 대기 바람, 로저. K208 접수했음. 고도 5000피트에서 다시 접속 바람, 로저. 알았다, 로저. 모니카 기장은 두 손을 허공에 치켜 세우며 날숨을 격하게 토해낸다. 그녀는 나를 향해 침착한 어조로 말한다. 맥박과 체온이 떨어지고 있대요. 우리의 신이. 그녀의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나 싶어 나는 그녀를 돌아본다. 의사 말이에요. 여기선 그가 신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조종실 문이 열리고 조각 같은 얼굴을 한 사무장이 조종실로 들어선다. 승객들의 클레임은 없는데 얼마나 지체할 것이냐고 궁금해합니다, 기장님. 돌아보지도 않고 모니카는 기내 방송용 스피커폰을 댄다. 기장이에요. 먼저 승객 여러분의 협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비행기는 헬싱키에서 2시간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인간에는 위대한 것이며 기장은 평생 동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피커폰을 통해 승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린다. 모니카는 멋져가며 고개를 주걱거린 뒤 스피커폰을 놓는다. 비행기는 천천히 고도를 줄이고 있다. 고도가 변함에 따라 음성은 고도의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18,000, 1만, 2,000. 마침내 관제사와 약속한 5,000피트에 이르러 모니카는 관제사를 호출한다.
K208 현재 위치와 속도 모두 양호하다. 현재 헬시키 공항 현재 시각 오후 9시 43분 기온 섭씨 8도 바람 북서풍 초속 9m 시계 양호 구급차 대기 완료 로저. 고맙다 로저. 모니카는 최악의 경우 복항할 연료와 활주로가 분필 시 필요한 항공유를 제외하고 기름을 버리라고 명령한다. 나는 복창과 함께 연료 탱크 밸브를 연다. 조종실 창문 너머로 날개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항공유의 물보라가 눈에 들어온다. 과중한 연료는 안전한 착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더 긴 활주를 요구하기 때문에 항공사 사주와 주주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파일럿들은 관행처럼 그렇게 한다. 자, 시작합시다. 캡틴 모니카는 뒤에 보조석에 앉은 교대 조종사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외친다. 우리들은 그녀의 외침을 그대로 복장한다. 나는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그러면서도 준엄한 질서가 내재된 이런 방식의 비행 업무 과정에 전율한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노라마와도 같은 지구 풍광이 아름다운 뿐 아니라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신중함의 무게에 온몸으로 압도되는 일.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의 극치라 감히 말한다. 전신에 분포된 반도체의 혈관을 통해 비로소 완벽에 가까운 생물임을 자각하는 이 기체 안에서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수많은 계기판들의 불빛 속에서 단둘이서 또는 오늘같이 소수의 고독자들이 맥박을 공유하며 영혼과 순간이 교차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이란 하늘 유목민이 아니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감동의 파도이다. 컴퓨터 음성은 계속 고도를 일러주고 있다. 멀리 달아나는 토끼들처럼 유도등이 차례로 켜지는 것이 보인다. 모니카 기장의 명령은 매뉴얼대로 이어진다. 착륙기어 내려, 오토파일럿 해제, 보조락에 내려. 그리고 사랑스런 이 날틀은 마침내 지상에 안착한다. 멀리 관제탑 아래 푸른 경광등을 단 구급차가 보인다. 활주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인터폰을 통해 승무장의 목소리가 커진다. 기장님, 환자 호흡이 희박해요. 맥박도 없고요. 서둘러야 합니다. 빌어먹을. 빨리 하고 있잖아. 더 이상 어떡해. 그건 하느님 영역이야. 캡틴 모니카의 표정이 굳어 있다. 내 입안은 온통 사막의 모래로 가득 차 있다. 등줄기에서 소금기가 가장 짙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다. 팔로우미, 전광판을 단 유도차가 오늘따라 유난히 천천히 나아간다. 모니카는 탑승 게이트까지 가는 것을 포기한다. 관제소, 여기 지금 스탑할게요. 구급차 제발로 오라고 해요. 모니카 기장의 목소리가 폭발한다. 구급차가 달려오는 게 보인다. 나는 눈을 감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부기장으로서 가장 길었던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기장이 된다면 캡틴 모니카처럼 할 수 있을까? 나는 머리를 흔든다. 불과 몇 분 사이에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경광등을 울리며 공항을 벗어난다. 캡틴 모니카,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렇게 말하기엔 아직 일러요. 두 생명이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후에나 듣고 싶어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민다. 두툼한 살집이 만져지는 아르메니아 피를 가진 여자는 그래도 밝게 웃는다. 미스터 킴, 기장되기 참 힘들죠잉. 우리는 마주보며 더욱 활짝 웃는다. 거의 3시간이 지난 후에야 우리는 헬싱키 공항을 떠난다. 히드로 공항 상공에 거의 이르렀을 무렵 우리는 두 생명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객실로부터 조종실에서도 들릴 만큼 큰 환호가 인다.
때마침 승무원들이 조종실로 때를 지어 몰려온다. 모니카 기장님,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 승무원 중 한 명이 말한다. 스튜어드 박 당신은 내게 해줄 말 없어요? 그리스 조각상 얼굴의 승무원에게 그녀는 농을 던진다. 그리스 조각상은 대꾸 대신 그녀의 품으로 뛰어든다. 모니카 기장님, 당신과 함께한 이번 비행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기장 가운데 가장 용기 있는 분입니다. 이건 농담이지만 기장님이 10년만 젊었어도 하하. 모니카의 두 볼이 붉어진다. 내가 말한다. 이제 당신을 히로인이라고 불러도 되죠? 모니카 기장의 볼이 더욱 붉어진다. 자, 이제 하강할 타임이에요. 모두 정의치 해주시고 우리는 지상에서 또 봅시다. 캡틴 모니카와 히드로 공항에서 헤어진다. 그녀와는 계획된 비행은 없다. 내가 기장이 된다면 더욱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녀를 떠올리면 멀리 비행하면서 내려다본 중앙아시아의 푸른 초원이 뇌리에 펼쳐진다.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그녀는 말젓을 짜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초원 대신 푸르디 푸른 창공을 택한 하늘의 유목민이다. 그녀의 피 속에는 여전히 아르메니아의 슬픔이 흐르고 있음을 나는 안다. 나는 오랫동안 그녀가 그리울지도 모른다. 비행을 끝내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 좀처럼 그러지 않는 아내의 출연에 마지막 부기장 비행을 축하하기 위해서려니 혼자 생각한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부부처럼 우리는 포옹을 하고 아내가 부기장으로서 마지막 비행을 무사히 끝내고 귀환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한다. 당신 이제 캡틴 된 거야? 뭐 그런 셈이지. 아내는 등 뒤에 감춰뒀던 무언가를 내게 보여준다. 임신 진단 키트에 두 가닥선이 선명하다. 뭐야? 시험관 시술이 성공한 거야? 아내는 고개를 흔든다. 자연 임신. 축하해 아빠 기장님. 나는 고개를 들어 구름 너머 펼쳐진 푸르른 창공을 바라본다. 우리 유목민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해요. 모니카 기장의 말이 귓절을 올린다. 땡큐, 캡틴 모니카.